본 영상은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을 단정하거나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연의 본질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 콘텐츠입니다. 25년을 함께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능력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남자였죠. 단 하나 단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여자에게 자상하다는 것.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불안이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선은 넘지 않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30년 절친이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친구, 외롭다며 자주 찾아오는 친구, 남편을 볼 때마다 언니 남편 부럽다라고 말하던 친구,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농담이라고 넘겼습니다. 30년 우정인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제가 바람핀 거 아닙니다. 미경이가 준호 형하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친구는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친구의 이혼 사유도 사실은 내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3년 전 친구가 울면서 남편이 바람폈다고 했을 때 밤새 등을 쓸어주며 함께 욕했던 그 시간, 그게 전부 연기였다는 겁니다. 배신의 충격보다 더 아팠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내 친구잖아. 외로워하는데 어떡해. 남편은 사과는커녕 별일 아니라며 변명했습니다. 엄마가 예민한 거 아니야? 아빠가 그럴 리 없는데. 자녀들마저 아버지 편에 섰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25년을 바친 가정에서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휩쓸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남편을 내조하며 알게 된 모든 자산구조, 휴대폰에 저장된 10년치 메시지, 신용카드 내역에 찍힌 호텔과 식당, 하나하나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이혼하자.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나 같은 남자 놓치면 후회해. 마음만 먹으면 여자는 많아. 그 말에 이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미련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 둘을 위해 쓸 시간이 아까웠을 뿐이야. 자녀들이 아버지 편에 서는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홀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 잘난 내연녀는 간병은커녕 나 아픈 사람 못 바라며 떠나버렸습니다. 내 돈 다 떨어졌잖아. 다른 데 알아봐야겠다는 말을 남기고요. 그토록 아버지 편이었던 자녀들은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릎 꿇고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그리고 남편도 결국 찾아왔습니다. 용서를 구하며 다시 기회를 달라며. 이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25년을 함께한 남편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대답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떠날 줄 아는 용기, 자신을 지키는 지혜, 그리고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본 사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부탁드릴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 사연으로 들어가 볼까요? 챕터 1 완벽한 남편의 단 하나 단점. 호텔 대연회장 안에 수백 명의 하객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성우건설 창립 25주년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박영숙이 남편 최준호 옆에 서서 하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25년이면 정말 대단하시죠. 사모님 내조 덕분이죠. 사모님 없었으면 이 자리까지 오셨겠습니까?
하객들이 연신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영숙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아니에요. 다 이 사람이 잘해서 그렇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영숙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25년 동안 고생 많았어. 뭘 당신이 고생했지.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영숙의 시선은 어느새 연회장 한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무대 아래 구석에서 준호의 회사 여직원 한 명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죠. 영숙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준호가 먼저 그쪽을 발견하고 잠깐만이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영숙이 준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호가 여직원 곁으로 다가가 무언가 말을 건넸습니다. 여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준호가 여직원의 어깨를 다독이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의 미소가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하객이 말했습니다. 대표님은 정말 다정하시네요. 저런 어린 직원한테도 직접 가서 챙기시고. 네, 그러게요. 영숙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 여직원 무슨 일이었어? 준호가 운전대를 잡은 채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아, 걔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더라. 좀 힘들어 보여서 괜찮냐고 물어본 거야. 그랬구나. 왜 또 그런 눈으로 봐? 준호가 영숙을 흘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눈? 의심하는 눈. 25년째 그러잖아. 나 좀 믿어줘. 영숙이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도로가 보였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지. 당신도 알잖아. 나는 그냥 자상한 거야. 누가 힘들어하면 못 지나치는 성격이잖아. 영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수백 번은 들은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자상한 남편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그 자상함이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준호가 외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당신 덕에 행사 잘 끝났네. 당신이 잘한 거지, 뭘. 영숙이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준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며칠 후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이 문을 열자 환하게 웃는 한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나야. 심심해서 왔어. 어머 미경아. 들어와. 영숙이 미경을 맞아들였습니다. 미경은 영숙의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3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뒤로 혼자 살고 있었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미경이 말했습니다. 언니, 이번 행사 사진 봤어. 형부 진짜 멋있더라. 나이 들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 고마워. 언니는 진짜 복 많아. 저런 남자 어디서 찾아? 영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도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애인 나 같은 돌싱한테 누가 와. 언니 남편 같은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미경 씨 왔네? 미경이 벌떡 일어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부 오셨어요? 오늘도 멋지시다. 뭘 그냥 퇴근한 거지. 준호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경이 준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부, 요즘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여요. 밥은 제대로 드세요? 응, 뭐 바쁘니까. 미경 씨는? 요즘 어때? 저요? 그냥 그렇죠.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롭고. 미경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미경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자주 놀러와.
우리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해. 영숙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불편한 기분이 올라왔지만 영숙은 애써 눌렀습니다. 30년 친구잖아.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미경이 돌아간 후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경이 요즘 많이 힘든가 봐. 좀 챙겨줘. 응, 그래야지. 이혼하고 혼자 사니까 외로운 거야. 친구니까 신경 좀 써.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 미경이 울면서 전화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나 이혼해. 그 인간이 바람을 폈어. 그날 영숙은 밤새 미경 곁에 있었습니다. 미경의 전 남편을 욕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 미경을 의심하다니. 영숙은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며칠 후 저녁, 영숙이 아들 민준, 딸 수빈과 함께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준호가 양복을 입고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있어. 회사 선배들 모임이야. 요즘 약속이 많네. 영숙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민준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빠 바쁘신 거지, 뭐. 회사도 잘 되고. 수빈도 거들었습니다. 엄마는 걱정이 많아. 아빠 일하시는 거잖아. 그래, 그렇지.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영숙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왔어? 응, 늦었지? 이야기가 길어져서. 준호가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영숙이 외투를 정리하려고 집어들었을 때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진한 향수 냄새. 미경이 늘 뿌리던 그 향수였습니다.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그래?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영숙이 고개를 저으며 외투를 걸었습니다. 우연이겠지. 같은 향수 쓰는 사람 많으니까. 영숙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25년간 쌓아온 불안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준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나도 그냥 여자 중 하나인 걸까? 영숙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챕터 2 농담이라 믿었던 것들. 일주일 후 영숙이 미경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화장품 매장을 둘러보다가 점심때가 되어 푸드코트로 향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영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푸드코트 창가 자리에 준호와 미경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메뉴판을 보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하자 미경이 고개를 젖히며 웃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영숙이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 손을 뻗어 준호의 넥타이를 만졌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경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용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와 백화점을 빠져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지만 영숙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왔어? 영숙이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응, 오늘 회사에서 미팅 많아서 늦었어. 준호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영숙의 눈이 준호의 넥타이에 멈췄습니다. 낮에 미경이 만졌던 바로 그 넥타이였습니다. 미팅이 많았구나. 응, 요즘 프로젝트가 좀 바빠서.
거짓말. 영숙의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 차려놨어. 먹자. 그래, 고마워. 저녁 식사 내내 영숙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준호의 반찬을 덜어주고 물을 따라주고 회사 이야기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 영숙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되짚어 봤습니다. 5년 전 제주도 가족여행. 출발 전날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언니,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요즘 너무 우울해서. 영숙이 흔쾌히 허락했고 미경은 여행 내내 준호 옆에 붙어 다녔습니다. 그때도 불편했지만 친구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3년 전 미경의 이혼 직후 준호가 이상하리만치 미경을 챙겼습니다. 미경이 혼자 있으면 안 돼. 자주 불러. 친구니까 신경 좀 써줘. 그 말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영숙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영숙이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어제 뭐 했어? 어제? 집에서 쉬었지. 요즘 너무 우울해서 밖에 나갈 힘도 없어. 영숙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또 거짓말. 어제 백화점에서 준호랑 밥 먹고 있었으면서. 그래, 푹 쉬어. 언니 고마워. 언니가 내 편이라서 다행이야. 영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30년 우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과, 같은 기숙사방. 밤새 라면을 끓여 먹으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숙의 결혼식 날 미경이 들러리로 섰습니다. 언니, 형부 정말 멋있다. 나도 이런 남자 만나고 싶다. 그때는 그냥 축하의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숙이 임신했을 때 미경이 물었습니다. 형부가 얼마나 좋아했어? 아들이면 좋겠다고 했어? 유독 준호의 반응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때도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숙이 남편 회사 근처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와 미경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경의 차가 그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조수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여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영숙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수빈이 영숙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엄마, 안색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그냥 좀 피곤해서. 민준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예민한 것 같아. 좀 쉬어. 영숙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모르는 거야.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습니다. 그래, 그럴게. 며칠 후 영숙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저 정태입니다. 미경이 전 남편이요. 영숙이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3년 전 미경의 이혼 당시 함께 욕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형수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직접 만나서 얘기해도 될까요?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뭔가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에 종로 그 카페 아시죠? 미경이랑 형수님이랑 자주 가시던데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숙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정태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영숙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형수님.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정태가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형수님, 제가 바람핀 거 아닙니다. 영숙이 정태를 바라봤습니다. 미경이가 준호 형하고 10년 넘게. 정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챕터 30년의 진실. 정태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형수님, 저도 3년 전에야 알았습니다. 미경이 휴대폰에서 준호 형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봤는데 10년치 대화가 있더라고요. 10년이요? 그게 정말이에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싫었습니다. 형수님네 결혼식 때부터 알던 사이인데, 근데 메시지 내용이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어요. 정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따졌더니 미경이가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너랑은 끝났다고. 결국 제가 바람핀 걸로 해서 이혼하자고. 영숙이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럼 3년 전 미경이 울면서 남편이 바람폈다고 했을 때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네, 형수님이 그때 미경이 편해서 저한테 얼마나 화내셨는지 압니다. 저도 억울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영숙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미경의 집에서 밤새 등을 쓸어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 인간 죽여버리고 싶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영숙이 그렇게 말하며 정태를 욕했습니다. 미경은 영숙의 품에 안겨 울기만 했습니다. 그게 다 연기였다니.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냥 잊고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미경이가 형수님네 집에 드나든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번엔 아예 대놓고 형수님 자리를 넘보는 것 같아서요. 정태가 영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수님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웠지만 영숙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태도 따라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힘내세요. 저도 당했습니다, 형수님. 그 두 사람한테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의 머릿속에서 30년 우정의 기억들이 새롭게 재생됐습니다. 영숙의 결혼식 날 미경이 들러리로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표정이 있었습니다. 준호를 바라보던 미경의 눈빛. 그때는 몰랐습니다. 영숙이 임신했을 때 미경이 찾아왔습니다. 형부가 좋아하겠다. 아들이면 더 좋아하시겠지? 유독 준호의 반응을 궁금해했습니다. 그게 질투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자연스럽게 끼어들던 미경. 명절에 나 혼자 있기 싫어서라며 영숙네 집을 찾았습니다. 준호는 미경을 반겼고 영숙은 친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다 계획된 접근이었습니다. 영숙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숙이 거실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미경의 이혼이 10년 관계 발각 때문이었다면 그 전 7년 동안은 미경이 유부녀 신분으로 준호의 내연녀였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친구의 배신보다 그 치밀함과 뻔뻔함에 더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영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준호가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오늘 정태 씨 만났어.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태? 미경이 전 남편? 응. 10년 이래 당신과 미경이. 영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그럼 어떤 관계인데? 미경이가 힘들어하길래 옆에서 좀 얘기 들어준 거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내 친구잖아. 외로워하는 걸 어떡해. 영숙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외로움을 달래준 게 위로야? 그게 정말 위로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별일 아니야. 준호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 별일 아니야. 난 선 넘은 적 없어. 그냥 친구로서 챙겨준 거라고. 친구로서? 10년 동안? 내 등 뒤에서? 준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별일 아닌 거 알겠어. 영숙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드는 감정은 명확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분노에 휩쓸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미경을 찾아가 뺨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정대로 움직이면 지는 거야. 영숙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새벽 3시, 영숙이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결혼 25년간의 통장 내역, 부동산 서류, 보험 증서, 영숙이 하나씩 펼쳐 확인했습니다. 25년간 남편을 내조하며 알게 된 모든 자산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 2채, 상가 건물 1동, 회사 지분, 영숙 명의로 된 작은 적금과 보험도 있었습니다. 영숙이 메모지에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닌 냉정한 준비가 필요하다. 영숙이 메모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챕터 4 조용한 준비. 일주일 후 영숙이 강남의 한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앞에 앉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정황은 있지만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면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메시지나 사진, 목격자 진술 같은 것들이요.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아요. 제대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영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급하게 움직이시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영숙이 법률사무소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숙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날부터 영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아침마다 준호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미경에게도 여전히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영숙은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25년간 남편 회사를 내조하며 알게 된 모든 자산 정보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남편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했습니다. 주식계좌 잔액을 추정했습니다. 회사 지분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한 달 후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오늘 점심 같이 먹자. 맛있는 데 알아냈어. 그래, 어디로 갈까? 영숙이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미경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영숙이 맞은편에 앉아 미경이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형부랑 사이 좋아? 응, 왜? 아니, 그냥. 형부가 요즘 바빠 보여서. 언니 신경 많이 못 쓰시는 것 같아서. 미경의 얼굴에 안도하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영숙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바쁜 건 어쩔 수 없지. 언니는 진짜 대인배야. 나 같으면 못 참아. 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우정을 연기하던 내가 이제 내 연기를 당하는 거야. 영숙은 속으로 생각하며 메뉴판을 들었습니다. 뭐 먹을까? 여기 파스타가 맛있다며? 응, 언니 입맛에 맞을 거야. 두 사람은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경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준호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과일을 깎아들고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사과 먹어. 고마워. 준호가 사과를 집어들었습니다. 영숙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 들었는데 서로 비밀 없이 살자. 뭘 그런 걸 가지고. 휴대폰 비밀번호 같은 거. 나도 알려줄게. 준호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부부 사이에 뭘 숨기겠어. 그래, 내 비번 1234야. 원래 단순한 거 좋아하잖아. 고마워. 영숙이 웃으며 사과를 한 조각 더 건넸습니다. 며칠 후 저녁 준호가 샤워실에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욕실에서 울렸습니다. 영숙이 거실에 놓인 준호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영숙의 손가락이 메시지 앱을 눌렀습니다. 미경과의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밤 괜찮아? 영숙이 눈치 못 채는 것 같아. 빨리 끝내고 우리만의 시간 갖자. 보고 싶어. 언제 봐?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모든 대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영숙이 빠르게 준호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여보, 수건 어디 있어? 욕실 선반 위에 있어. 영숙이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촬영한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10년간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 시간 없어. 영숙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2달 동안 영숙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생활하며 추가 증거를 모았습니다. 준호가 미경을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나간 날짜와 시간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에서 둘이 함께 간 것으로 추정되는 식당과 호텔 결제권을 확인했습니다. 엑셀 파일에 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3달 후 영숙이 다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제 준비됐습니다. 영숙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모두 유리한 상황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큰 돈이 아니에요. 떳떳하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에 아이들한테 먼저 얘기해 볼게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일주일 후 영숙이 아들 민준과 딸 수빈을 따로 불렀습니다. 거실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민준과 수빈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민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아빠가 미경이 이모랑 10년 넘게 만났어. 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야? 아빠가 그럴 리 없는데. 증거도 있어. 메시지도 보여줄 수 있어. 영숙이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민준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아빠한테 직접 확인해 볼게. 민준아, 엄마가 오해하는 거 아니야? 미경 이모가 그런 사람이야? 수빈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았어. 근데 사실이야. 엄마가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일단 진정해.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빈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가볼게. 엄마 좀 쉬어.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이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자녀들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들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영숙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영숙이 홀로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 언젠간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엄마가 기다릴게. 영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출근한 후 영숙이 옷장을 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짐이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와 작은 캐리어. 영숙이 짐을 현관에 놓았습니다. 25년간 살아온 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 부엌에 익숙한 냄비와 그릇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키 재던 문틀의 자국. 영숙이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야. 챕터 5 이혼 선언.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놓인 여행 가방과 캐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영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가? 준호가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이혼하자. 영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10년 넘게 준비된 거야. 당신이 미경이랑 그러는 동안. 준호가 소파 맞은편에 털썩 앉았습니다.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야,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내가 언제 집을 소홀히 했어? 내가 언제 돈을 안 벌어왔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뭐가 문제야? 미경이 일? 그건 내가 설명했잖아. 친구니까 좀 챙겨준 거라고.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을 인정 안 해도 돼. 난 이미 결정했어. 준호가 한숨을 내쉬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가고 싶으면 나가. 위자료고 재산 분할이고 내가 인심 써서 해줄게. 고맙긴. 영숙이 피식 웃었습니다. 준호가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 같은 남자 놓치면 후회할 거야. 마음만 먹으면 여자는 많아. 영숙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25년을 함께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여자는 많겠지. 근데 나 같은 여자는 없을 거야. 뭐? 25년 동안 당신 뒤치다꺼리 하면서도 한마디 불평 안 한 사람. 당신 아플 때 밤새 간호한 사람. 회사 힘들 때 옆에서 버텨준 사람. 그런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밀었습니다. 변호사랑 다 얘기해뒀어.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면 돼. 위자료는 청구 안 할 거야. 위자료 안 받아? 왜? 준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한테 받을 거 없어. 내가 가져갈 건 내 자존심이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를 살피던 민준이 물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엄마가 이혼하자고 난리야. 준호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다시 생각해봐. 민준아, 이건 엄마 아빠 문제야.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그래도 이혼은 너무 급하잖아. 아빠도 반성하신다고 하면. 반성? 영숙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반성하는 사람은 저런 표정 안 해.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수빈이 들어왔습니다. 수빈이 거실의 짐과 서류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왜 가정을 깨는 거야? 아빠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수빈아, 지금은 내가 이해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더 이상 참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래도 이혼은 너무해. 우리 생각은 안 해? 수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숙이 수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수빈아, 엄마가 너희 안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수빈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난 이해 못해. 아빠 곁에 있을 거야. 수빈이 준호 옆으로 갔습니다. 민준도 아버지 쪽에 섰습니다. 준호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가. 근데 애들은 나랑 살 거야. 그건 알지? 영숙이 자녀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과 수빈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영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엄마 탓하지 마. 오늘 너희가 선택한 거야. 영숙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련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 둘을 위해 쓸 시간이 아까웠을 뿐이야. 준호가 움찔했습니다. 민준과 수빈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미경을 포함한 너희 둘이라는 표현이 귀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짐을 끌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미리 계약해둔 원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작은 부엌, 화장실. 25년간 살던 넓은 집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영숙이 짐을 풀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낯선 풍경이 보였습니다. 모르는 건물들, 모르는 거리.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영숙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밖에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영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 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됐습니다. 법원에서 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변호사들이 양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인심 쓴 거야. 충분해요. 영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영숙이 법원 계단을 내려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챕터 6 무너지는 남자.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미경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이 어수선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미경아, 나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경이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밥은? 나 오늘 피곤해서 못했어. 시켜 먹자. 준호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도 안 봤어? 내가 왜 장을 봐? 난 그런 거 안 해. 미경이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준호가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다 해줬는데 입 밖으로 나오려던 말을 삼켰습니다. 준호 스스로도 그 생각에 놀랐습니다. 뭐라고? 아니, 아무것도. 준호가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한 달 후 준호가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하던 중 갑자기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준호가 테이블을 짚으려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팔에 수액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깨어나셨네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큰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철저한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관리를 잘하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도 피하셔야 하고 식단 관리도 중요합니다. 준호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건강과 노후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휴대폰을 들어 미경에게 전화했습니다. 미경아, 나 입원했어. 와줄 수 있어? 지금? 나 약속 있는데. 내일 갈게. 약속? 나 병원인데? 알았어. 내일 꼭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미경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손에 과일 봉지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왔어? 어제 왜 못 왔어? 어제 진짜 중요한 약속이었어. 미안. 미경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나 원래 병원 냄새 못 맡아. 금방 갈게. 뭐? 방금 왔잖아. 오래 있으면 머리 아파. 과일 놓고 갈게. 빨리 나와. 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있어. 심심해. 나 진짜 안 돼. 병원 오래 있으면 나도 아파. 미경이 손을 빼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준호가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저녁에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와줘서 고맙다. 미경 이모는요? 안 왔어요? 아까 잠깐 왔다 갔어.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잠깐요? 아빠 입원했는데? 바쁜가 보지.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퇴원 후 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당부한 대로 식단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채소 위주로 먹어야 했습니다. 미경아, 저녁 뭐 먹을까?
의사가 채소 많이 먹으래. 채소? 나 샐러드 같은 거 싫어. 알아서 먹어. 미경이 외출 준비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디가? 친구 만나. 늦을 거야. 미경이 나가버렸습니다. 준호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영숙이 따뜻한 죽을 끓여놓았을 것입니다. 약을 챙겨주며 오늘 몸 어때? 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아플 때 밤새 옆에서 지켜줬을 것입니다. 준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말에 수빈이 아버지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쿰쿰한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이 어지러웠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집이 왜 이래? 수빈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우유와 마른 반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밥은 제대로 드세요? 미경이가 요즘 바빠서. 준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수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경 이모 뭐 하는데요? 아빠 아프신데 왜 안 챙겨요? 그냥 원래 그런 거 잘 못해. 수빈이 한숨을 내쉬며 냉장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민준이 아버지 집에 들렀습니다. 거실에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중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 준호? 걔 이제 돈도 별로 없어? 병원비에 다 나가. 민준이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데 알아봐야 하나. 이렇게 살다간 나만 손해야.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수빈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미경 이모가 전화하는 거 들었어. 아빠 돈 없다고 다른 데 알아봐야 한다고. 수빈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다 맞았어. 우리가 틀렸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아, 누나, 우리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그때 왜 아빠 편을 들었을까? 수빈이 울먹였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미안해. 그날 밤 준호가 병원 정기검진을 마치고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미경은 또 어디론가 나가고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영숙이 현관에서 맞아줬을 것입니다. 검사 결과 어때? 의사 선생님이 뭐래? 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준호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영숙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멈칫거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아, 나야.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반어체였습니다. 25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말투였습니다.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생각해 볼게요. 영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챕터 7 돌아오는 가족. 다음 날 오후 영숙이 작은 꽃집에서 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영숙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예쁜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꽃집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웬일이야? 민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영숙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짓이야? 일어나. 영숙이 놀라서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준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일어나, 어서. 아니야,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 마음이 안 풀려.
민준이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 말 안 믿고 아빠 편 든 거, 그것 때문에 엄마 얼마나 힘들었어. 민준아, 엄마가 짐 싸서 나가던 날 나 아빠 옆에 섰잖아. 그때 엄마 표정 아직도 기억나. 근데 난 모른 척 했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아들이라는 놈이 엄마 편도 안 들어주고. 영숙이 민준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영숙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됐어, 민준아. 일어나. 미경 이모가 아빠한테 하는 거 봤어. 아빠 아프니까 대놓고 무시하고 전화로 다른 남자한테 아빠 돈 없다고 하는 것도 들었어. 민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제야 엄마 말이 다 맞았다는 거 알았어. 우리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영숙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데. 진짜 괜찮아. 내가 이렇게 와줬잖아. 그거면 됐어. 영숙이 민준을 안았습니다. 민준이 영숙의 등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모자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꽃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수빈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고 문틀을 잡고 서성거렸습니다. 수빈아, 들어와. 영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수빈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숙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철이 없었어. 수빈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숙이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수빈아, 괜찮아. 엄마가 기다렸어. 내가 올 줄 알았어. 엄마가 집 나가던 날 나중에 후회해도 엄마 탓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안 지워졌어. 수빈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거였어. 아빠 편에 서면 안 되는 거였어. 아니야, 그때는 내가 볼 수 있는 게 그게 전부였어. 이제 알았으면 된 거야. 영숙이 수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나 때문에 더 힘들었지? 아니야. 엄마는 너희들이 언젠간 알게 될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 수빈이 영숙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숙도 딸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민준과 수빈이 함께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 자주 올게. 여기서 밥도 먹고 같이 시간 보내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혼자 먹기엔 밥이 많았는데 잘 됐다. 영숙이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 예쁘다. 엄마가 꾸민 거야? 수빈이 꽃집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응, 혼자 조금씩 했어. 처음엔 뭣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 엄마가 꽃 좋아하는 줄 몰랐어. 민준이 진열된 꽃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몰랐어. 너희 키우고 아빠 뒷바라지 하느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영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혼하고 혼자 살다 보니까 알게 됐어. 나는 꽃이 좋구나. 예쁜 것들 보면 기분이 좋구나. 엄마. 수빈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 안 해? 이혼한 거. 안 해. 처음엔 무서웠어. 25년 만에 혼자가 되니까. 근데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이게 나쁘지 않더라. 영숙이 자녀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 눈치 안 봐도 되고 내 맘대로 살 수 있으니까. 엄마, 앞으로는 우리가 잘할게.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주말마다 여기 와서 일 도울게. 꽃 배우고 싶어. 수빈이 덧붙였습니다. 정말? 그럼 엄마가 가르쳐 줄게.
꽃 이름부터. 나도 퇴근하고 가끔 들를게. 엄마 밥 먹어야지. 그래, 엄마 밥 많이 해놓을게. 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작은 꽃집에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무렵 미경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방문 앞에 서서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아, 어디 가려고? 나 이제 여기서 못 살아. 내가 건강해지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미경이 옷장에서 옷을 꺼내 캐리어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너 놔두고 어디 가려고? 내가 아픈데? 준호가 미경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경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난 이런 생활 원한 거 아니야. 이런 생활? 매일 집에만 있고 병원 다니고 돈도 예전만큼 안 들어오고 난 이러려고 10년을 기다린 거 아니야. 준호가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보아온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뭘 기다린 거야? 솔직히 넌 돈 많고 능력 있잖아. 영숙이만 없으면 다 내 거라고 생각했지. 미경이 피식 웃었습니다. 근데 막상 둘이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 넌 영숙이한테나 잘해. 준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 진심이야? 당연히 진심이지. 솔직히 난 널 사랑한 적 없어. 그냥 가진 게 많으니까 좋았던 거야. 미경이 캐리어 지퍼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잘 살아. 건강 챙기고. 미경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준호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영숙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침마다 챙겨주던 밥상,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던 손길, 회사 힘들 때 묵묵히 옆에 있어주던 존재.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준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 아버지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빠, 미경 이모 갔다면서요? 응, 갔어. 준호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이제라도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해요.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말은 해야죠. 민준이 아버지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날 용서해 줄까? 모르죠. 근데 해봐야죠.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요. 준호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래, 해야겠지.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챕터 8 새로운 시작. 며칠 후 준호가 영숙의 꽃집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꽃을 정리하는 영숙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을 대하듯 말했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숙아, 아니, 당신께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말씀하세요. 영숙이 꽃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당신이 해준 것들 당연하게 생각했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침마다 밥 차려주고 내 옷 챙겨주고 아플 때 밤새 옆에 있어주고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몰랐어. 미경이 일도 내가 잘못했어. 변명할 생각 없어. 진심으로 미안해. 준호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영숙이 잠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사과 고맙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영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준호가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달라질게.
이번엔 진짜로.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한데 이제 당신을 위해 쓸 시간이 없어요. 난 이제 내 시간을 살고 싶어요. 영숙아, 25년 동안 당신 없이 못 살 줄 알았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영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해? 후회 안 해요. 당신도 이제 당신 인생 사세요. 영숙이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이었습니다. 준호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행복해. 진심이야.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영숙이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시 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미 한 송이를 들어 꽃병에 꽂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꽃잎을 비쳤습니다. 한 달 후 영숙의 꽃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민준과 수빈이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꽃집 1주년 축하해. 수빈이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어머, 너희들이 이런 걸 준비했어? 영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꽃집인데. 민준이 케이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초에 불을 붙이고 수빈이 말했습니다. 엄마, 소원 빌어. 영숙이 케이크 앞에 섰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영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짐을 들고 집을 나서던 날, 아무도 없는 원룸에서 혼자 울던 밤, 두렵고 막막했던 시간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 가게가 있고 내 곁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영숙이 눈을 뜨고 촛불을 껐습니다. 뭐 빌었어, 엄마? 비밀이야. 영숙이 웃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꽃집 해야 해. 민준이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오래 살 거야. 너희들 결혼하는 것도 봐야 하고 손주도 봐야 하고. 엄마, 나 주말마다 올게. 꽃 많이 배워야지. 수빈이 케이크 한 조각을 영숙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수빈이 솜씨 좋더라. 지난번에 만든 꽃다발 예뻤어. 정말? 엄마가 가르쳐줘서 그렇지. 나도 퇴근하고 자주 들를게. 엄마 밥 먹어야지.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밥 많이 해놓을게. 배고프면 언제든 와. 영숙이 자녀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민준과 수빈이 돌아갔습니다. 영숙이 혼자 꽃집을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꽃에 물을 주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신의 충격, 자녀들의 외면, 홀로 집을 나오던 날의 두려움, 아무도 없는 방에서 울던 밤들, 그리고 지금 이 평화로운 순간. 잘했어, 나. 영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꽃집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영숙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61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25년 동안 아내로, 엄마로만 살았으니까요.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아보니 알게 됐습니다. 나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예쁜 것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구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영숙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넓지 않았지만 영숙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엄마, 오늘 고마웠어. 사랑해. 수빈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갈게. 맛있는 거 해놔. 민준의 문자도 왔습니다. 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문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다음 주에 보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떠날 줄 아는 용기가 새로운 시작이 된다. 영숙이 그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25년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떠났습니다. 두려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평화로운 밤이 그 증거였습니다. 영숙이 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내일도 꽃집 문을 열 것입니다. 예쁜 꽃들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고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이 올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것입니다. 소박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영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글을 마치면서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참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견딜 것인가, 끝낼 것인가. 그 선택 앞에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발걸음을 멈추곤 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영숙은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참았습니다. 남편의 자상함이 모든 여자에게 향한다는 걸 알면서도 참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면서도 선은 넘지 않으리라 믿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30년 절친이 10년 넘게 남편의 내연녀였다는 사실 앞에서 영숙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물론 인내는 아름다운 덕목이죠. 하지만 참는 것과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다릅니다. 참음이 나를 갉아먹고 내 존엄을 해치고 내 행복을 빼앗아 간다면 그건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학대입니다. 영숙이 대단했던 건 분노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진실을 알았을 때 당장 소리를 지르고 싶었을 겁니다. 미경의 뺨을 때리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정대로 움직이면 지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냉정하게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화가 날 때일수록 차분하게 행동하세요. 분노는 순간이지만 그 분노로 인한 결과는 오래갑니다. 잠깐의 통쾌함을 위해 평생을 후회할 선택을 하지 마세요.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영숙에게 가장 아팠던 건 남편의 배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녀들마저 아버지 편에 섰을 때 그 고통이 더 컸을 겁니다. 엄마가 예민한 거라고, 아빠가 그럴 리 없다고 말하는 아이들. 25년간 키우고 사랑한 자녀들이 등을 돌렸을 때 영숙의 심장은 찢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영숙은 아이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 언젠간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믿으며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당장 알아주지 않아도, 당장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릴 뿐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더라도 진실 편에 서세요. 시간이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겁니다. 영숙이 집을 나설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미련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 둘을 위해 쓸 시간이 아까웠을 뿐이야. 이 말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쓰지 마세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쓰세요. 이것이 네 번째 교훈입니다. 내 시간은 내가 선택해서 쓰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시간을 준다는 건 내 삶의 일부를 준다는 뜻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세요. 영숙이 이혼 후 꽃집을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아내로, 엄마로만 살았던 영숙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일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나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예쁜 것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나를 알아가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 61세에 처음으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된 영숙처럼 우리도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를 수 있고 내일의 나는 또 다른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준호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미경이 떠나고 병이 들고 혼자 남게 되어서야 영숙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영숙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교훈입니다. 소중한 것은 곁에 있을 때 지키세요. 떠나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잃고 나서야 깨닫지 마세요. 미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10년을 기다려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준호의 돈과 능력만 보고 다가갔던 미경은 결국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30년 우정도 잃고 사랑도 얻지 못하고 남은 건 후회뿐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 교훈입니다. 욕심으로 얻은 것은 결국 사라집니다. 남의 것을 탐하고 거짓으로 얻은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직하게, 떳떳하게 얻은 것만이 진짜 내 것이 됩니다. 민준과 수빈은 뒤늦게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영숙은 그런 자녀들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볼 수 있는 게 그게 전부였어. 이제 알았으면 된 거야. 이것이 여덟 번째 교훈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원망을 품고 살면 가장 아픈 건 나 자신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영숙은 평화로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작은 꽃집, 소박한 일상. 하지만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떠날 줄 아는 용기도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참기만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나를 위해 사세요. 그게 가장 예쁘게, 가장 착하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